아버지,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 집에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무슨 소리니, 창규야? 아버지,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집에서 내 어머니랑 4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집 팔면 제 사업 자금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창규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또 그 얘기예요. 제가 몇 살이라고 아직도 그런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요양원의 자리도 알아봤어요. 거기가 아버지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이번 주말까지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짐 정리하세요. 창규야,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케어 다 해준다고 하니까 휴대폰도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것도 정리하시고요. 아버지 연금으로 요양원비 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너희 엄마 사진이랑 저장된 전화음성이 거기 있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제 말 안 들으시면 제가 직접 짐 정리해야 되나요? 창규야, 어떻게? 갑자기 네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올해 71살이 된 제 이름은 서무용입니다. 아들의 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택시 운전을 하며 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손님들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는 여태껏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은 71살에 이렇게 가족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복해냈고 현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제 인생의 역경과 극복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전 37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를 더듬게 됩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채 식지도 않았는데 늦은 오후 제 아들 창규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이 집 좀 나가세요. 창규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내 없이 보내야 할 남은 시간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 이야기를 그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절차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상화도 걸지 못했고 아내의 유품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니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규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씀을 이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얘기 꺼내봤자 소용없어요. 이번 주말까지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이제 막 봄이 와서 아내와 함께 심으려 했던 상추 모종이 아직도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올해는 고추도 많이 심자고 했었는데 이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규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새 교복을 입은 창규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았고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휴대폰도 필요 없으실 테니까 해지하시는 게 좋겠어요. 창규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음성이 담긴 휴대폰을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마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저는 아직도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게 꿈이길 바라며 제 뺨을 수없이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 실감하기도 전에 40년을 살아온 집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함께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창규가 있으니 걱정 말아요. 창규가 아버지 잘 모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떠난 아내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아내의 빈자리가, 그리고 아들에게 버림받는 현실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마지막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실의 하얀 커튼 사이로 비치던 노을빛 속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 창규가 있잖아요. 그 애가 있으니 이제 걱정 없어요. 저는 아내의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창규를 걱정했습니다. 창규가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도 이제 자식 키우느라 힘들 텐데.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지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여보, 내가 창규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말아요. 하지만 아내는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을 것이라는 사실을. 병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창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똑똑했잖아요. 이번에도 잘 헤쳐나갈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믿었던 아내가 지금의 상황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창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첫 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중학교 입학식 사진까지. 매 순간 아내는 창규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크고 있죠? 그때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창규에게 전화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창규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업도 중요하니까 내 일에 충실해. 전화를 끊고 아내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본 아내의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는 지금도 창규를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우리 창규가 있어 다행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은 창규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창규 곁에서 잘 살펴줘요. 우리 아들. 새벽 5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평생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아내가 간암 진단을 받은 후로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아내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아내의 신음소리에 잠을 깼고 그때마다 아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새 꼬박 아내 곁을 지키다가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미음을 끓였습니다. 하루 종일 미음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미음을, 점심에는 죽을, 저녁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식구라고는 저와 아내 둘뿐이었지만 매일 아침 찬거리를 준비하는 일은 제게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 보호자들은 저를 보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일이었기에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편안해 보일 때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이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제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세요. 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에도 저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새 통증에 시달리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각종 민간요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산삼, 녹용, 각종 한약재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창규는 바쁘다며 좀처럼 병문안을 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내 앞에서 늘 아들을 둘러댔습니다. 창규가 사업이 바빠서 그래. 조만간 올 거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내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바쁜 거 너무 잘 알아요.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했던 추억들, 창규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것들까지. 그 시간만큼은 아내가 아픈 것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던 제 다짐이 무색하게 결국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극정성으로 곁을 지켰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그 새벽 5시의 알람 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립니다. 병원비는 너무 부담되니까 제가 병간호를 하겠습니다. 창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약속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병간호도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부터는 꼭 병간호 하러 올게요. 대신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하지만 창규는 결국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병원비는 고스란히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지키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미음을 끓이고 낮에는 병간호를, 저녁이면 다시 택시를 몰았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결국 택시 운전으로 아내의 병원비가 모자라 택시까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규야, 이번 주말에는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좀... 부탁 전화를 드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그 다음 주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안쓰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오시나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사업하느라 바빠서 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규가 이번에 큰 거래처랑 계약한다고 바빠서 그래. 결국 아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창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지금 급한 미팅이 있어서. 라는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병간호는커녕 모자 간의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원비를 핑계로 발걸음을 끊더니 이제는 요양원으로 저를 보내려 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공허한 약속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번 주에는 꼭 가겠다던 약속, 제가 병간호하겠다던 말, 모두가 허공 속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홀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며 밤을 지새우던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는 제 말에도 제가 주말마다 가서 간병할 테니까 그런 돈 쓰지 마세요. 라고 하더니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병간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내어 꼭 병문 안 가겠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문자만 보내던 창규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아내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던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밤을 보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등을 쓸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이제 좀 주무세요. 아내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혼자 두고 어떻게 자요? 매일 밤 아내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잠들지 못하는 아내를 볼 때면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창규한테 전화해서 교대로 있자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창규가 올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 아들 바쁜데 뭐 내가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미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봄이 오면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가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퇴원하면 꼭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벚꽃 필 때 우리 다 같이 가요. 손주들이랑 도시락도 싸가지고. 그렇게 약속했던 봄날의 소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벚꽃이 한창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규는 장례식장에서도 바쁘다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도 아들은 겨우 한나절 머물다 가버렸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봄 소풍은 다음에 가요.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내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때 저는 다음에 꼭 가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날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창규를 찾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고.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환자복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에는 봄 소풍 계획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김밥, 창규가 좋아하는 유부초밥. 끝내 이루지 못한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창규는 장례를 치르고 바로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마저 집에서 내쫓으려 합니다. 봄이 오면 함께 가기로 한 그 공원에 저는 이제 혼자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에라도 얼굴 좀 보여드리지. 그랬어요?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라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창규는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날이면 떡국이라도 함께 먹자던 약속은 항상 깨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한 번 오더라도 손주들과 함께 10분 정도 얼굴을 비추고는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통장에는 1억 원이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창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통장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을 때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 걱정을 하시나요? 하지만 창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이 당장 필요해서요. 아들은 아내의 건강에 대해 묻기보다는 본인의 사업 이야기가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은
이미 창규의 사업 자금이 되어 있었고 장례식장에서조차 창규는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험금은 제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조차 돈 얘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내가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규는 어머니가 생전에 주신 거예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제가 평생 택시 운전하며 함께 모은 돈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국민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실 거예요. 창규의 이 말이 아직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창규가 물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거라며 더 이상의 도움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짐을 꾸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지팡이를 짚은 채 허리를 굽혀 옷가지들을 하나둘 챙겼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고작 트렁크 하나에 담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짐은 최소한만 가져가세요. 요양원 방이 좁아서. 창규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들, 손주들의 그림일기, 창규의 어린 시절 앨범, 평생을 모아온 추억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창규 여기서 키우면서 오래오래 살아요. 그때의 약속이 이렇게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규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었나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때 흘리던 기쁨의 눈물이 지금은 서글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창규는 그런 거 가져가봤자 요양원에서 걸어둘 데도 없을 거예요. 라며 말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면 현관문 앞에서 배웅하던 모습이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제가 이곳을 영영 떠나야 합니다. 짐을 들어주겠다는 창규의 말도 거절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것처럼 마지막도 혼자의 힘으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급히 소매로 닦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휴대폰도 필요 없으실 거예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사서함마저 지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길, 봄볕은 유난히도 따스했습니다. 마당에 핀 아내의 꽃들이 저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달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내가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 봄에는 더 예쁜 꽃을 심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영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의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쓰러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길만큼은 제 발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을 이제는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세요. 등 뒤에서 들리는 창규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을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까지도 창규는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아버지, 들어오세요. 라고 말해줄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꽃이 활짝 핀 봄날, 저는 집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보금자리를,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그곳을 자식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마저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겨우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 괜찮으신가요?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었습니다. 낯선 이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짐이 많아 보이시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담했습니다. 혹시 고시원은 어떠신가요? 걔가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노인은 제 사정을 묻지도 않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비슷한 처지였어요. 같이 가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규입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행복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비에 젖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양교 씨의 미소만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창문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왠지 모르게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양교 씨는 제 사정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는 하셨나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배려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우리는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정양교 씨는 이곳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이 제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여기입니다. 정양교 씨가 안내한 방은 두 팔을 벌리면 닿을 것 같은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이 형광등 하나가 달랑 달려있는 방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월세는 25만 원에 보증금이 40만 원입니다. 공과금은 포함되어 있고요. 정양교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 연금은 40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고작 15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 거주자가 남기고 간 낡은 이불이 구석에 놓여 있었고, 좁은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깨끗한 집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샤워실도요. 정양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손에 잡히는 것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옷,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반지까지. 이제는 이 좁은 방이 전부인 제 신세가 서글펐습니다. 정양교 씨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친절하게 고시원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땅이 근처에 있는데 이 쿠폰 드릴게요. 처음에는 다들 힘드시더라고요.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감사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지만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이런 제 모습을 본다면 가슴 아파할 테니까요. 달력을 보니 이제 월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세 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하루에 5천 원도 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택시 운전을 40년 넘게 하며 번 돈으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옆방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 TV 소리, 발자국 소리까지.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불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연금으로 겨우 고시원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잘 주무셨어요? 아침이 되자 정양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낯선 방의 좁은 공간에서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입주하신 분께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양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음식 쿠폰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었는데 나중에 많이 후회했어요. 여기 근처 식당이랑 복지관 쿠폰입니다. 정양교 씨는 이미 9년째 이곳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의 말에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좁은 방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넓은 집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향이 가득했고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리던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좁은 방이 전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세요. 정양교 씨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작은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양교 씨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따뜻한 밥도 주고 말동무도 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낫죠.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는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쿠폰을 받기 싫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정양교 씨의 진심 어린 조언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요.
정양교 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정양교 씨 같은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급식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밥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정양교 씨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셨어요. 정양교 씨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곳에 올 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시니까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는 이야기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자식들에게 외면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가슴 아팠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들 가족 같아요. 정양교 씨의 말씀처럼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들은 서로를 챙기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옆 사람의 반찬을 걱정하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처음에는 수저를 들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낯선 이들의 친절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여기서 밥 먹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둑을 두고 누군가는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자식에게 버림받은 서글픈 처지이지만 이곳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도 이 큰 가족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로당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정양교 씨의 제안으로 처음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장기를 두는 노인들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들 사이로 스며드는 것이 어색했지만 정양교 씨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시구먼. 장기판에 앉아 계시던 김철수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장기는 두실 줄 아세요? 서툰 솜씨였지만 오랜만에 즐기는 장기가 즐거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이런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들어가는 고시원비의 생활비까지 40만 원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기뻤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정양교 씨께 말씀드렸더니 다들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도 다 비슷해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첫 면접은 마트 야간 재고 정리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두 번째는 주차 관리 일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요. 계속되는 거절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경비직을 지원했을 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분을 뽑기로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은 저마다의 생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폐지를 주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대형마트 전단지 배포도 있어요. 하지만 허리가 굽은 제게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드시죠?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은 제 사정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고시원비를 낼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새벽 인력 시장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젊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71살의 나이가 이렇게 큰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생겼지만 생활고라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서무용 씨,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정양교 씨의 소개로 찾아간 곳은 작은 산업단지의 경비실이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면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짧은 만남 후에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제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 시간 서 있는 것이 힘들었지만 택시 운전을 하며 단련된 체력으로 버텨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고시원비를 내고도 남는 돈이 생긴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경비실에 난로는 있으세요? 정양교 씨가 보내주신 전기장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그 따뜻함이 아내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지만 그만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 영업차 방문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들 창규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창규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른 척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비실에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구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른 척 서류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창규가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컥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 순찰일지를 꺼내 다음 순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제 일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잔 하세요. 가끔 야근하는 직원들이 커피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친절이 감사했습니다. 밤새 공장을 지키는 일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이런 따뜻한 마음들 덕분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생각했습니다. 창규가 다시 오게 될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의 경비원이고 제 일은 공장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밤에 추우시죠? 관리과장님이 때때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경비원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성실한 직원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자식에게 버림받고 경비실에서 밤을 새우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비록 경비원이지만 떳떳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분들이 이제는 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무용 씨.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자 씨는 항상 반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 때문에 김치찌개를 끓여가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서로 없는 것을 채워주는 이런 정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월급날이 되자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2년 만기.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중에 햇빛 드는 원룸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경로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정양교 씨의 말씀처럼 작은 희망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야간 경비를 서며 모은 돈으로 조금씩 적금을 붓고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정을 나누며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매일 오후 2시면 장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바둑을 두고 또 누군가는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모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무용 씨는 이제 우리 막내예요. 71살의 제가 막내라니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두가 저를 아끼고 걱정해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경로당 식구들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 이러시다 병나세요. 하면서도 매일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꿈이 생겼습니다. 2년 후면 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그때는 창문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비치는 방에서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경로당 식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며 안심하리라 믿습니다. 비록 자식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더 큰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큰일 났어요. 김철희 씨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어느 날 아침 경로당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늘 힘들어하시던 김철희 씨가 결국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퇴골 골절이라며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데요. 김철희 씨는 저처럼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다는 말에 경로당이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정양교 씨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도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햇빛 드는 원룸은 조금 미뤄야 했지만 지금은 김철희 씨의 수술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병실에서 만난 김철희 씨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가 끝난 후 아침부터 정오까지, 다른 분들은 시간을 나누어 돌보기로 했습니다. 밥은 제가 매일 가져다 드릴게요. 복지관에서 만난 이영순 씨가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철희 씨는 매일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 말씀에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경로당 식구들이 모은 돈으로 치료비도 해결했습니다. 병실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로도 몰랐습니다. 서로를 돕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철희 씨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우리 중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김철희 씨도 똑같이 해주실 거라는 걸.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는 이런 게 가족인 줄 몰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론 피보다 더 진한 게 정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김철희 씨가 건강을 되찾자 경로당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아파도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돕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핏줄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걸 나이 들어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이 이달 말로 철거된대요. 어느 날 정양교 씨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고시원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가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막막한 심정으로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방을 구하러 다녀도 보증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철희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 힘을 모으면 작은 빌라 한 채 월세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요. 정양교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 마트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작은 마트를 열면 어떨까요?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가 가진 능력을 모았습니다. 제가 야간 경비를 하며 모은 돈, 김철희 씨의 장사 경험, 정양교 씨의 인맥, 모두가 조금씩 보태어 꿈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사랑마트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우리의 정성이 가득 담긴 곳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새벽장을 보고 낮에는 다른 분들이 번갈아 가며 가게를 지켰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물건을 꼼꼼히 골라주고 무거운 것은 배달도 해드렸습니다. 정이 담긴 서비스에 단골 손님이 늘어갔습니다. 서로 도우며 일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실수를 해도 물건을 떨어뜨려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여유도 생겼습니다. 힘을 모아 구한 월세 빌라는 좁지만 포근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트는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에서 꼭 필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마트라 더 믿음이 가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마트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규였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묵묵히 손님의 물건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창규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 계시니까 나중에 와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창규에게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창규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제 모습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마트의 주인장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손님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창규는 며칠 동안 계속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난 지금이 행복해.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자립하여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따뜻합니다. 아침이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살아갑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마트 일을 시작한 지 1년, 이제는 제법 여유도 생겼습니다. 매달 적금도 붙고 가끔은 경로당 어르신들께 간식도 사드립니다. 아내가 보면 뿌듯해할 것 같은 생활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게요? 창규의 마지막 방문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어.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내도 하늘에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며 안심하리라 믿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장사를 마치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랑마트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시겠다고요? 복지관 관장님이 놀란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저희의 작은 마음이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운영하는 마트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습니다. 매달 수익의 10%를 복지관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린 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립성공 사례를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말 주변도 없고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양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힘들어하는 다른 어르신들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첫 강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연 요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의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고 노인 자립 프로그램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강연을 다니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픔,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기부금은 점점 늘어났고 그만큼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무료급 식소에도 후원을 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도 배달해 드렸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주저앉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새 저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불쌍한 노인이 아닌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마트의 대표이자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된 지금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독거노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마트 문을 열 때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웃음소리, 장 보러 오시는 단골 손님들의 반가운 인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규가 보낸 설 선물도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로당 식구들과 함께 떡국을 끓여 먹으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창규 걱정도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정양교 씨, 김철희 씨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한 유대감으로 뭉쳐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기 쓰기에는 이제 희망찬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마트가 잘 됐다.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을 더 모시게 됐다. 강연에서 많은 분들이 힘이 됐다고 해주셨다. 이런 일상의 기쁨들이 쌓여갑니다. 가끔 길에서 창규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먼 친척처럼 안부나 물어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마트 가족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전부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병원에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축하해 줍니다. 명절이면 마트 문을 닫고 다 같이 모여 송편도 빚고 떡국도 끓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많은 재산이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우리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았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